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은 검사는 아니고요. 그래서 1차 접촉자 3명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3명을 즉시 자가 격리하고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했고, 이 중앙지검의 1층에 대해서 긴급 방역 잠정 폐쇄 조치를 완료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지난 23일 날 첫 확진자가 나온 뒤 보름새 누적 환자가 5명이 됐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진석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죠. 그동안에 20%의 당원, 그 다음에 여론조사 80% 이렇게 해서 경선안을 만들었는데 외부 인사들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재검토하겠다. 그래서 현재 재검토하는 내용으로는 100% 일반 시민 여론조사로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안철수 대표의 입당을 위한 이런 조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권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요구이고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당의 문제다. 그리고 우리가 야권 단일화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경선안도 바꾸는 것이다. 경선안 변경으로 우리의 마음가짐을 안 대표에게 주는 것이고 국민의힘 진정성을 저쪽에서도 의미심장하게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이 정진석 위원장의 이런 언급 내용 상당히 타당하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이 수긍이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당원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당원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 여론조사에서 상당한 프로테지로 리드를 보여주고 있는 안철수 이 국민의당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사실상 굉장히 희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권표를 둘이 나눠 가지니까. 그래서 당원들의 아픔과 불만은 뒤로 하고 일단 야권이 당선을 되고 민주당이 무너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불만을 잠재우는 것이, 또 인내하는 것이 내년에 대선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당원 20%가 반영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당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야말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다, 이렇게 받아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매우 중요한 뉴스는요, 조국 장관 딸 조민 씨, 지금 의사협회에서 이 국시 의사 시험 응시하는 거 자격을 박탈해달라, 정지해달라, 최근에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어요. 근데 오늘 이제 판결이 나왔습니다. 불행하게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각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부터 시행되는, 내일부터 7일하고 8일 이틀간 시행되는 국가고시 시험에 조민이가 합격하게 돼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볼 때 합격할 가능성은 거의 확정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이제 법적 분쟁이 더 뒤따를 것 같고요. 이 도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요, 의사 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그래도 뭐 기본 머리는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의대를 다시 가라.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도요, 대학 다 졸업해놓고 취업까지 했다가 적성이 안 맞는다 해서 전과를 완전히 하는 친구들이 덜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대학 1학년부터 다시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당한 의사가 돼야 손님이 갔을 때 믿고 생명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더군다나 이 조국 씨 딸 같은 경우는 120세 시대의 의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라도 의대 6년 다닌 거 일단 시험만 합격하면 거의 뭐 수석할 거 아니에요, 졸업할 때. 그렇게 당당하게 합격을 하는 것이 100번 만번 낫다, 장래를 위해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재판부 판결 내용을 보면 이 채권자가 이 대한의사협회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예요. 이름이 좀 깁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그래서 그냥 소청과 의사회, 제가는 그냥 의사회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즉 의사회예요. 의사회가 신청 취지에서 본안으로 주장하는 사건,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원고는 채권자가 아님이 기록상 명명하다. 당연하죠. 이 의사협회가 뭐 채권자는 아니잖아요. 아님이 기록상 명명하고, 달리 채권자에게 본안 소속의 원고 자격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이래서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 심판을 청구한 자체가 법률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그거를 판단의 초점으로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소청과 의사회가 제기한 그 취지, 이유, 이것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뭐라고 제기했느냐면, 사문서 위조에 의한 허위 입학조례에 기반해서 이루어진
조씨의 부산대학교 입학 허가는 그 효력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할 대상이다. 조씨는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이 소를 제기했고요. 그리고 이 딸은 이 부산의전원에 4학년에 재학 중인데 작년에 실시된 의사국시 실기시험에 합격했고 이제 내일과 모레 걸쳐서 필기시험을 이제 봐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에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이 소아과 의사회에서 제기한 허위 자료에 기반한 합격이 무효이기 때문에 아니면 취소 대상이기 때문에 저절로 응시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응시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그래서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우회성도 매우 심각하다. 그래서 이 필기시험 보는 것은 막아달라 했는데 이 주장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당시에 이러한 주장에 관해서 의료계 약 탄원서가 2,000건이 넘게 법원에 제출이 됐는데요. 동부지법에 이런 것들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요, 이게 법의 함정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상당히 좀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또 중요한 뉴스죠.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최고 복심이 누굽니까? 양정철이잖아요. 양정철 민주연구원 전 원장. 결국은 청와대 이 정무수석이 될 것이다. 아니면 비서실장이 될 것이다. 많은 이 설들이 있었지만은 결국 다 뒤로 하고 곧 미국으로 떠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CSIS 이 싱크탱크로 가서 연구원 생활을 할 것 같은데요. 미국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빅더차, 전에 주한미 대사로까지 내정됐던 빅더차, 한국 석학이죠. 석좌죠. 이분이 계신 연구소고 이 국제전략, 이 국제정치 연구하는 싱크탱크로서는 굉장히 유명한 싱크탱크다. 그래서 여기에 연구원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 경위를 살펴보면 2019년도 7월 달에 존 햄리 CSIS 회장을 워싱턴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때 양정철 원장은 민주연구원장직을 갖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둘이 만나가지고 외교안보 정책을 논의하고 또 이 정책 협약까지 맺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해 2019년도 9월에 존 햄리 회장이 서울에 왔을 때도 따로 양정철 원장하고 만찬을 하기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정철 원장과 그리고 존 햄리 회장이 여러 차례 만나면서 교분이 상당히 두터워졌고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싱크탱크 미국으로 넘어가서 대북 문제, 외교 문제, 안보 문제에 관해서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양정철 원장은 지난 총선에서도 그 양정철 원장이 선거 전략을 진두지휘해서 승리에 이끌었고 또 지난해 후반기에는 이재명, 이낙연 지사를 비롯해서 정세균, 임종석, 김경수 등 여권 내 잠재 대선 주자들을 두루 만났고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양정철 원장의 영향력이 상당하다. 이렇게까지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후임 노영민 비서실장의 후임 하마평에도 많이 올랐지만은 본인은 계속 고사했고 거꾸로 최재성 현 정무수석을 비서실장에 추천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정철 원장은 지난 2017년도 5월 달에 대선 때도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당선되는데 많은 기여를 했고 그 이후에도 또 미국과 일본을 머물면서 2019년도 2월에 귀국해서 이제 총선 승리를 끝내고 다시 이제 재하로 돌아간다 해서 돌아갔는데 이번에는 이제 미국을 갔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미국과 일본 최고의 우리 여권의 전문가가 아닐까 그런 인정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경력과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각별한 대통령의 신임 이런 걸로 보면 이번 3월 달에 있게 되는 선거 그리고 내년 6월에 있는 선거 이런 데서 양 전 원장이 귀국해서 뭔가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자양분을 먹으러 미국을 간다. 그래서 더 큰 여권에서 본다면 재집권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정권 재창출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가러 간다. 그냥 쉬러 가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두 건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지금 주식 투자한 것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투자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중앙일보에서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그 측근을 만나서 취재해 보니까 아니올시다, 이렇게 지금 부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식 투자를 하게 된 것은 뭐냐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하버드대 로스쿨, 한 사람은 하버드대 메디컬 스쿨에서 있으면서 서로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 뒤로 알게 됐는데, 이 김성우 씨죠.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 미코 바이오메드, 이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성우 씨가 그때 김성우 씨를 알게 됐는데, 그 당시 이분의 이제 실력, 한마디로 해서 실력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공부를 미국에서 많이 했어요. 이 컬럼비아 대학에서도 공부하고 이 의료관계, 그래서 컬럼비아 대에서 신경 생물학 박사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에서는 메디컬 스쿨 교수를 지냈고, 이러한 이 김 대표의 실력과 그리고 성품을 높게 평가해가지고 김 대표가 투자를 좀 하라,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를 한 것일 뿐이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한 것은 아니다. 이런 경력으로 보면 사실상 누가 보더라도 바이오 업체를 끌 만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최소한도 이 아카데믹 백그라운드는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김진욱 후보자는 50년, 5년 또는 10년을 내다보고 장기 투자를 했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살 때는 말이죠, 이거 살 때는 살 때 가격하고 지금 가격하고 비교하면 오히려 더 빠져 있다. 그래서 수익은 제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난 5일 종가가 11,300원인데 최고 시세는 거의 4만원까지 가까이 갔고, 떨어질 때는 또 뭐 4, 5천원까지 또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최근에 지난해 8월 달에는요, 2,500주를 평균 주당 25,000원에 또 추가로 매수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만 보면 추가 매수 시점과 비교해서 45% 수준으로 크게 떨어져서 수익률은 제로다. 그래서 4년 가까이나 투자했는데 이렇게 돈을 못 벌었다 이거죠. 이걸 보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요, 이 폭락 가격이 2017년도 11월 10일 날 4,150원까지 폭락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4,150원에서 거의 뭐 4만원 가까이까지 했으니까 10배 정도까지 차이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팔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김진욱 후보자는 미코 바이오메드 주식을 추가로 살 때 삼성전자, 유한양행, SK텔레콤 등 12개 종목도 현재 기준 총 1,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매수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 13개 상장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해 말 기준 주는 8,343조, 시가는 9,350만원어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국내 뉴스를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국제 뉴스, 미국 관련 뉴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뭐냐면 이미 블링컨 전 미 국무부 차관이 부장관이 이번에 장관으로 내정이 됐어요. 그런데 부장관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웬디 셔먼, 전에 오바마 때 정무차관을 한 사람이에요. 국무부에서. 이 오바마 때 정무차관을 한 이 웬디 셔먼을 국무부 부장관으로 지금 현재 지명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웬디 셔먼은요, 2015년도 이란 핵 협상할 때 주역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협상 대표로서 총괄 지휘했던 사람이 바로 웬디 셔먼이에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대표적인 한반도 문제 전문가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죄송합니다. 이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대북정책 조정관을 지내면서 한국 정부의 햇볕 정책과 발을 맞춘 적도 있고, 그 이후에는 비핵화가 지지부진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경론자로 바뀌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래서 영변 핵물질, 이런 영변 핵시설 하나 폐기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이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영변 핵시설 하나만 폐기해도 이 불가역적 폐기를 한 것이다 라고 보는 문재인 대통령과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그래서 영변 핵시설 폐기 하나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리고 영변 핵시설 폐기는 하나의 큰 단계는 단계지만은 필요한 모든 것은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고, 또 한일 관계 회복 중요성에 관해서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웬디 셔먼이 이제 정식으로 취임하게 되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미국의 종용 또는 중재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는 비용을 가지고 주한미군의 가치를 계산하는 트럼프식 방식에 대해서는 철저히 반대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미군이 주한에 한국에 배치하게 된 것은 바로 미국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미국 이익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웬디 셔먼이 차관으로 지명될 경우에는 빅토리아 눌런드가 이미 정무 차관에 지명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 반장이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최근 한 주간 국내 발생 환자 수가 800명대로 낮아지고, 그래서 현재 유행 상황은 정점에서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단계는 철저히 시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17일까지 2.5단계가 철저히 지켜질 경우에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재조정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특정 업종들에 대한 이 완화 조치도 예견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동부구치소 사태가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집단 감염. 그런데 오늘 오전에 김재술 법무부 이력과장이 또 브리핑을 통해서 밝힌 내용에 의하면 그동안에 우려했던 대로 이 동부구치소에서의 이 확산 추세는 바로 117%에 상당할 정도로 과밀 수용 상태였던 것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격리자와 그리고 그러니까 확진자와 미확진자 간의 이 분리수용이 철저히 돼야 되는데, 분리수용이 되지 않고 이 혼용을 하게 된 거, 이런 것도 큰 원인인 것으로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다. 그런데 최근에 이 동부구치소에 있는 이 수용자들을 다른 구치소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이 밀집도가 이제 수용률이 64%까지 떨어뜨렸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요, 지금 현재 우리 유조선이 이란 당국에 납부되어 있는데요. 정부 당국에서 이란의 대표단을 급파한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정부가 직접 급파하는 이 대표단과 관련해서 언론에까지 발표한 걸 보면 당연히 이란과 사전에 외교적인 협상이 끝났기 때문에 발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국민 모두가 이해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이해했어요. 근데 이 강경화 외교부가 아무리 무능하고 무식하다 하더라도 혼자 생각을 그냥 발표한 거예요. 이란에서 오지 말라.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급파하려든 본래 오늘 밤에 급파하려고 했는데요. 오늘 밤 급파는 사실상 이제 급파는 물 건너갔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갈지도 아직은 이제 상당히 유동적인 상황이 있고요. 이 최정권이 외교부 차관이 10일 날 본래 이란에 가서 이번 이 석방 문제를 선박 억류 사건을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이 최정권 외교 차관의 이란 방문도 상당히 불투명해졌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해서 이 전직 두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찬성은 47.7, 반대는 48이고요. 이 진영에 따라서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다.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서 찬성과 반대 거의 숫자까지도 일치할 정도로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보수 성향자의 경우에는 67.5%가 찬성, 진보 성향자는 75.1%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말이죠. 중도 성향자 중에서 찬성은 51%로 반대 43.5%보다 높아요. 네. 그리고 이 보수 성향자 중에서도 32.1%는 사면에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특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당층에서는요, 찬성이 50.0, 반대가 41. 그래서 특징적인 것은 이 무당층과 중도 성향층에서는 이 탄핵 받은 이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이 석방, 이 사면, 여기에 절반 이상이 찬성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여당에 주는 상당한 압박 메시지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중도와 무당층에서 반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도층의 이반이 예상된다. 이렇게 결론이 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과 무당층에서의 이 사면 찬성은 상당히 정치적인 함의가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요, 이 남인순, 여러분들 이해할 수 없는 여자죠.
윤미향이도 이해할 수 없는 여자예요. 이런 사람들을 무슨 의원이라고 세비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예. 그래서 이 남인순 의원과 그 윤미향 의원 정말 추잡한 말장난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국민의힘 여의원들이 일제히 내놓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즉각 사퇴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윤미향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를 팔아가지고 배지까지 다는 사람이고, 남인순이는 그야말로 이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건을 갖다가 자기가 데리고 있던 보좌관했던 이 젠더 특보한테 알려줘갖고 박원순 시장이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하는, 그래서 이 책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금 부산시장과 같이 그 원인과 이 원인을 잘 알아야만이 제대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숨을 끊어가지고 법의 심판, 잘못된 점, 이렇게 지금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그런 점이 다 감춰지게 한 장본인이 남인순이에요. 그래서 남인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추행의 피해자, 즉 김재련 변호사는 뭐라고 비판하고 있느냐? 남 의원의 해명은 음주운전을 했지만 음주는 아니다. 담배는 피웠지만 담배 연기는 1도 마시지 않았다. 이런 뜻이다 라고 꼬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젠더 특보한테 뭐 이상한 얘기가 돌아다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알고 있느냐? 요렇게만 물어봤을 뿐이지 피해 사실이 이 피해 사실이 돌고 있다라는 얘기만 했으지 기소된다, 피소된다 이 얘기까지는 안 했다고 딱 잡아떼고 있잖아요. 이런 철면피 이 거짓말쟁이를 참 우리가 국회의원으로 두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불행하다. 그래서 남인순이 사퇴 압박 여론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또 이제 김진욱 이 공수처장 후보자죠. 이 김진욱 후보자 재산이 많지 않은 것은 많지 않은 거지만은 그래도 의혹은 여전히 지금 남아있다. 핵심적인 의혹의 이슈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주식이 요즘 뜨는 테마주입니다. 코로나 진단 키트를 만드는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주식에 의혹이 좀 많이 있다. 그래서 이 의혹을 철저히 캐겠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한 1억 원 조금 못 되는 이 코로나 관련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주식을 취득한 경위가 정상적으로 주식 거래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상증자를 통한 제3자 배정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서 제3자 배정 대상자로 받을 때 같이 받은 사람이 바로 이 회사의 말하자면 대표이사, 이 김성우 대표이사도 함께 받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수상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하고 그 다음에 이 대표이사하고는 하버드대 학연으로 딱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연이 이 주식을 사는데 어떤 영향을 줬는지가 궁금해요. 그래서 국민의힘 측에서 분석한 내용을 보면 나노 본래 이 본래의 지금 이 현재 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는 미코바이오메드인데요. 미코바이오메드가 사실은 나노바이오시스에 의하고 같이 합병이 됐어요. 그래서 최초 이 회사가 나노바이오시스 회사입니다. 그래서 나노바이오시스 회사가 지금 현재 바이오메드 회사의 대표이사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나노바이오시스가 금융위원회하고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기업보고서를 국민의힘 측에서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해보니까 이 김진욱 후보자가 2017년도 3월 달에 유상증자 당시에 주당 8,300만 원에 5,813주를 샀어요. 근데 그때 샀을 때는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살 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회사 대표 이사하고 같이 8명이 샀어요. 근데 그때 살 때 2017년도 1월에서 3월 이 주식 시세는 얼마였냐면 9,000원에서 13,000원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진욱 후보자가 시장가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으로 취득을 한 것이 맞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배정받은 주식 총액은 당시 시가로는 총 4,824만 원이었는데 현재 시가로는 9,385만 원, 약 2배 가까이 자산 가치가 증가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같은 해 2017년 8월에는 나노바이오시스가 미코바이오메드와 합병 사실을 공시하고 3개월 뒤에 실제로 합병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미코바이오메드는 최근에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작업체로 유명해진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노바이오시스하고 미코바이오메드에서도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 김성우 씨가
이 김진욱 후보자하고 하버드대 학연으로 얽혀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상당히 의혹을 많이 갖고 이 주식 취득 경위 이런 것을 철저하게 파헤치겠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참고로 김진욱 후보자의 경우에는 하버드대 로스쿨을 나왔어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나왔고, 그리고 이 김성우 이 대표이사는 95년에서 2006년까지 메디컬 스쿨에서 하버드 대학 연구 교수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겹치는 동안 같이 하버드 대학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윤한홍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김 후보자의 주식 취득 과정에 이 대표이사가 연루되어 있는지 취득 경위를 철저히 검증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제3증자라고 하는 것은 특수관계자에게 지분 참여 기회를 줄 때 이용하는 방식이 제3유상증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증권회사 가가지고 거래를 주식해서 거래를 통해서 주식 취득하는 절차하고 제3자 유상증자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특혜성, 말하자면 주식 이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지금 현재 원전 수사,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박범계가 들었으면, 아니면 박범계가 아니고 추미애가 만약 살아있었으면 원전 수사팀을 공중분해할 것이다. 왜냐하면 추미애가 작년 내내 한 인사 4차례 전부 중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전부 공중분해시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 원전 수사도 사실상 가장 대표적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공중분해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전지검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한손 고위 간부 2명에 대한 부사장과 본부장, 그래서 한전 수사를 통해서는 경제 조작 평가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수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보고서가 청와대까지 올라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증거 인멸을 했는지, 즉 삭제 조치를 했는지 파일을. 근데 이 파일 3천여 개를 전부 검찰에서 다 복구하는데 성공했어요. 복구가 아니라 찾아내는데 성공했어요. 그리고 일부 또 복구도 했고. 왜냐하면 산자부에서 이 파일을 일부는 삭제했지만은 삭제한 이 파일, 그리고 그야말로 원전 관련 여러 서류를 또 나중에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무실 직원한테 옮겨놨던 것을 검찰이 압수수색하면서 전부 다 찾아냈어요. 그래서 고스란히 3천여 파일이 다 살아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남은 것은 바로 이제 웃선, 백운규, 그 다음에 최이봉, 그 다음에 정재훈, 이 3명에 대한 수사만 남아있는데요. 지금까지 검찰이 한수원 간부, 그 다음에 산업자원부 간부 수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빼도 박도 못할 정도로 청와대 실세와 과연 어느 정도로 이 사건이 개입되어 있느냐, 이 월성 폐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거에 관해서도 충분히 이 검찰이 실체에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권 말 최대한의 핵폭탄이 될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물론 당연히 말이죠. 이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데 윗선에서까지도 계속 함구하거나 또 거짓 진술하거나 그러면 대책이 없을 수 있잖아요. 물적 증거가 없으면.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는 3천여 개의 파일을 전부 다 입수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물적 증거를 통해서 추궁하면 이 사람들이 부인하거나 또는 진술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수사에 진전을 할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설령 공수처에서 이 사건을 뺏어간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본다면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막으려고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이 신현수 민정수석과 그 다음에 검찰총장과의 관계가 굉장히 그야말로 호용허재할 정도로 친근한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미애와 윤석열 총장처럼 건건이 부딪히면서 소리를 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비교적 순탄하게 시작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어요. 하지만 이 월성원전과 같은 살아있는 권력수사, 특히 대통령과 직접 연계됐다고 하는 연계된 그런 의혹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 월성원전 언제 폐쇄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바람에 이 백운규가 총대를 메고 그냥 이사회에서 딱 조기 폐쇄 결정이 되면 그대로 그 동시에 완전히 폐쇄해버려라, 이렇게 지시까지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 여부, 역할 여부, 이런 것도 수사선상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서는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떻든지 간에 그래서 이 월성원전 수사를 두고
사실상 이제 조용하게 출발할 수 있는 신현수 민정수석과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가 원전 수사 때문에 그 좋은 관계가 종착점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와 전망들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찰에서 움직일 수 없는 확실한 그런 물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핵폭탄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지만은 그런 결정적 스모킹건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조그만 폭죽에 그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양면적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박범계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이 박범계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서전을 통해서 과거에 굉장히 비행소년이었었고 중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세대 법대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법시험을 합격해서 판사가 되면서 운명이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출근길에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안타깝다. 물론 뭐 당연히 안타깝다 하겠죠. 그런데 그러면서 본인이 장관이 된다면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기구를 만들겠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의 어린이들이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만들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 저도 여러 번 방송해 드린 대로 고시생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2016년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것은 천천히 얘기하겠다, 이러면서 대답을 일체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뭔가 본인이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이 박범계가 얘기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면 박범계가 입을 안 열 사람이 아니잖아요. 얘기를 할 사람인데 아무 말도 않고 나중에 얘기하겠다, 이 얘기는 아직 그 상황, 어떻게 해야 이 여론의 이 질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 그 결론이 아직 안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뉴스입니다.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추미애 다 사표 낸 걸로 아셨잖아요. 저도 사표를 낸 걸로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언론에서 사표 제출했다고 돼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굉장히 놀랄만한 현실이 나타나고 있다. 사표가 지금 실종됐습니다. 사표 미스터리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청와대에서는 이거 뭐 사표 이미 다 수리된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후임까지 임명이 됐는데 요렇게까지는 얘기했는데 사표가 수리된 거 맞냐 딱 찍어서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이걸 보면 박범계가 낙마할 경우에 대비해서 추미애 사표 카드는 지금 접어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합리적 추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일째 지금 현재 공식 사표 수리 여부를 청와대가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권에서는 청와대 발표와 달리 실제로는 추 장관이 사직서를 내지 않았고 박범계 장관이 낙마할 경우 대비해 복귀를 노리고 있다, 이런 추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그러면 16일 날 청와대 결재를 들어가서 그날 사의를 표명했다, 그렇게 당시 청와대에서 발표했어요. 정만호 소통수석이 그 당시에 뭐라고 발표했냐면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거취 표명을 높이 평가해 숙고하고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추 장관이 먼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그렇게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사의 표명 배경에 관해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추 장관이 개혁을 완수했고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정사실화 시켰고 그 사표 문제는 추미애 장관이 먼저 사표 의사를 보인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중앙일보 취재 결과에 의하면 먼저 이 면담을 마치고 나가는 추미애 장관한테 문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합니다. 춘추관에 들렸다 가라, 그래서 직접 사의를 발표하라, 이렇게 압박까지 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추 장관은 면담한 직후에 춘추관에 들르지 않고 바로 그대로 청와대를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자발적으로 사의 표명, 사표 제출은 없었다는 뜻으로 밖에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일찍이 이건 경질성 사표를 경질성도 경질성이지만은 반발성에 더 가까울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시 많은 이 언론 매체나 유튜버 방송에서는 경질성이다, 경질됐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저는 경질하고 보지 않고 그 당시에도 반발의 사의표입니다. 야, 대통령이 말이지 자꾸 하라니까 내가 사표 낸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못마땅하고 내가 먼저 나가줘야 좋겠다, 이거죠. 알았어요, 내가 그러면 그냥 빨리 떠나버릴게요, 알아서 하세요. 또 화가 나가지고 사표 딱 던지는 거, 이 수준의 사의 표명. 그래서 저는 반발성이라고 그 당시 제가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왜 제가 반발성이 나겠느냐? 그 당시에 그때 사의 표명하러 가기 불과 4시간 전까지 권력기관 개혁 3법 관계부처 회의가 열렸어요. 그래서 관계부처 회의 결과 기자들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 기자 브리핑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검찰 개혁. 그러면서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장관으로서 오랫동안 해결 못한 검찰 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고, 검찰 개혁의 소명이라 했어요. 소명을 완수하고,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개혁을 완수하겠다. 1번. 두 번째,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 2번. 3번.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4시간 후에 사표 낸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발성으로 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제 그 당시 해석과 분석이 맞아떨어지는 그런 보도가 바로 오늘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사실상 경질을 당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돌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청와대는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했지만은 원래 추 장관이 직접 청와대 기자실에 들러서 사의를 밝히기로 돼 있었는데 거부했다는 얘기까지 지금 법조계에서 다 돌고 있다. 그러면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느냐? 청와대에 지금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냐? 청와대 청원 추미애를 재신임하라. 청원이 무려 41만 명입니다. 이 41만 명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누굽니까? 문바 대깨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딱 받쳐주고 있는 콘크리트 지지층이에요. 이 사람들이 떠나면 문재인 대통령은 의지할 데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와대 청원 오른 거를 무시할 수가 없는 또 다른 압박을 청와대가 받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재보궐선거를 가지고 이제 심판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안정적인 그런 전략을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선거의 승패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 문재인 정권의 실정은 우리 국민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심판 선거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근데 그렇게 쉽게 심판 선거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작년 4.15 총선거도 심판 선거가 되리라고, 또 심판 선거가 되어야 된다고 누차 강조하고, 그리고 야권의 비판 여론이 상당했지만은 막판에 뒤집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뭐 지금 원인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심기일전하는 그런 마음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결속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속을 하기 위해서는 야권이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 전략의 탄탄한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전략을 결정하고 그리고 집행해 나가는 당 지휘부의 실수가 절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의 한 번의 실수는 상대방의 100번의 승리를 가져다 준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그리고 이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3차 지원금 골격도 아직 짜여 있지 않아요. 그런데 벌써 4차 지원금을 주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또다시 이 금권 선거를 하겠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조선일보 사설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피해가 큰 자영업자 580만 명에게 9조 원을 주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조차 안 했는데 정부 여당은 전 국민에게 현금을 주는 4차 재난지원금을 띄우고 나섰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코로나가 진정되고 경기를 진작해야 된다고 할 때는 전 국민 지원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선별 지원과 별도로 경기 진작을 위한 예산 집행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작년 4월 총선 때 4인 가족당 100만 원씩 뿌린 1차 재난지원금으로 재미를 보자 오늘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시동을 거는 거다. 1차 재난지원금 살포 후 문재인 정권은 한우, 삼겹살 매출이 급증했다며 가슴이 뭉클하다고 했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이 경기 진작에 큰 효과가 없었음은 입증된 사실이다. 국제연구기관 KDI는 1차 지원금으로 뿌린 돈 14조 원 중 소비 증대로 이어진 것은 30% 안팎이었다고 분석했다. 그 30% 지원금도 대부분 대기업, 제조업체 매출로 이어졌고 정작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 소상공인이나 서비스 업종의 매출 증대 효과는 낮았다. 전 국민 일괄 지급보다 피해 업종에 제한한 선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 KDI의 결론이었다. 달러를 마음대로 찍을 수 있어 국가 부채 부담이 훨씬 적은 미국에서도
무차별 취급엔 부정적 시각이 많았다. 며칠 전 미국 경제학회 연례총회에서 경제 석학들은 막대한 규모의 무차별 현금 퍼붓기가 소비 회복에 큰 도움을 못 주고 재정 부담만 늘렸다고 평가했다. 성장 소비 진작 효과가 큰 분야를 골라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정부 예산은 무려 558조 원의 초슈퍼 규모다. 새해가 불과 며칠 지났다. 558조 원을 제대로 쓰기 시작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벌써부터 추가 추경 예산 검토라는 말을 서슴없이 한다. 이미 하루 3천억 골로 나라빚을 내는 형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660조였던 국가 채무는 올해 956조 원으로 늘어난다. 또 추경을 또 하면 1000조 원을 넘는 것도 시간 문제다. 선거 한번 이기겠다고 이래도 되나? 시청자 여러분, 우선 우리가 재난지원금 받으면 좋죠. 왜? 현찰이 호주머니에 들어오니까. 우선 쓸 수 있는 돈이 그야말로 하나 공도 들이지 않고 정부가 대주니까. 그러나 이것은 고스란히 여러분들의 부채로 넘어가고 그리고 아들, 딸들의 부채로 넘어간다. 이 대목에서 말이죠. 정부 출범 당시에 660조가 이제 올해 956조, 무려 300조 정도 늘어납니다. 그러면 600조에서 300조면 얼마입니까? 절반 정도의 부채가 불과 3년 만에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추경을 하면 다시 1000조 원이 넘고 1년 반 되면요. 국가 채무가 거의 2배로까지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 엄정한 부채의 증가. 이거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돈은 돈대로 또 이 투표는 투표대로 제대로 돈을 무책임하게 있게 주는 것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겠다. 예. 자, 그 다음에는요.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여러분들 동부구치소 사건 다 아시죠?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확산 추세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소영업,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어려움 다 아시죠? 그런데 이 문제는 바로 뭐냐? 누군가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얼마나 이게 비극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대재해법이 국회에서 통과됩니다. 여야 결국은 합의를 했어요. 중대재해법 하면 마치 기업주만 처벌하게 돼 있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설령 중대재해법이 통과되고 나서라도 현실적으로 수정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바로 수정하면 돼요. 여러분들 공수처법 다 보셨잖아요. 공수처 만든 그 법 자체도 잘못된 법인데 그것을 다시 개악해가지고 지금 여당이 통과시킨 게 공수처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대재해법은 개악은 아니라도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이 법은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에 북한 수용소 방불, 구치소 비극, 중대재해법 적용해서 수부터 처벌하라. 이렇게 지금 사설이 실려 있어요. 이것도 짤막합니다. 이거 한 2분에 제가 전부 읽어드리겠습니다. 꼭 다 들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한 윤창열 씨 사연은 소름이 끼친다. 윤 씨는 지난달 23일 확전 판정을 받고 외부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27일 사망했다. 구치소 측은 윤 씨 가족에 코로나로 병원에 옮긴다고 통보했을 뿐 어느 병원인지 말해주지도 않았다. 가족은 윤 씨 죽기 50분 전에야 병원으로부터 임종 직전이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여기가 북한 강제 수용소인가? 이건 수감자 인권을 아예 말살한 것이다. 다른 수감자는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를 가축 취급한다. 아파 죽을 것 같아 소리 지르고 문을 발로 차도 대꾸를 안 한다고 썼다. 가족들은 전화를 수십 통 걸어도 삐 소리만 나고 간신히 연결돼도 속 시원한 설명을 못 듣는다고 한다. 수감자들은 창문 밖으로 살려주세요라는 메모를 내보였다. 동부구치소에서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진 것은 당국이 초기 대응을 방치한 데다 나중에도 엉터리 대응을 해왔기 때문이다. 초기 감염자들은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도 잠재적 감염자로 보고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구치소 측은 수감시설을 소독한다면서 180명을 강당에 4시간 동안 모아놨다. 밀접 접촉자들과 일본 수용자가 함께 운동장, 목욕탕을 쓰게 하기도 했다. 결국 23일 2차 검사에서 무려 300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정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중대재해법은 사망, 중상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경영 책임자까지 1년 이상 징역형으로 형사처벌하고 10억 원 이하 벌금을 매기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 등은 적용 대상에서 뺐다. 기업에서 죽은 사람과 공기관에서 죽은 사람은 같은 사람이 아닌가? 왜 사기업 사업주는 처벌하고 정부 책임자는 빠지겠다는 건가? 이렇게 파렴치할 수 있나? 정부 책임자들이 먼저 처벌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청와대 전 비서실장은
광화문 집회 주최자들을 향해 살인자라고 했다. 세월호 사건 때는 당시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도 구조활동에 적극적이지 않다 하며 법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추미애 장관은 동부구치소에서 수백 명씩 확진자가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구치소 사태를 논의하는 간부회의조차 일절 열지 않았다고 한다. 수감자들에게 보건용 마스크도 지급 안 했고 심지어 자비로 마스크를 구입하게 해달라며 재소자가 낸 진정을 기각했다. 이런 법무부가 지난달 31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추 장관 취임 1년의 성과를 홍보하면서 교정시설 내 코로나 유입 차단이라는 내용도 포함시켰다고 한다. 이성이 마비된 사람들이다. 일반 시민은 방역에 협조 안 하면 형사처벌을 받고 거리에서 마스크를 안 하면 과태료를 각오해야 한다. 법무부 책임자들에게도 시민들에게 적용한 것과 같은 기준의 처벌과 배상 책임을 지어야 한다. 중대재해법엔 실질적 책임을 지는 사람도 처벌 대상이다. 기업에선 대주주이고 정부에선 대통령 장관이다. 구치소 비극에 대해 대통령은 책임지고 추 장관은 형사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실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취지의 사설의 취지와 동감하시면 제 방송 부디 여러분 여러 주변에 많이 퍼뜨려서 공감대가 형성돼서 반드시 추미애와 문재인 대통령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중앙일보에 연재되고 있는 진중권의 퍼스펙티브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이 여당이 선동정치를 하고 있는데 선동정치가 먹히고 있지 않다. 즉 프로파간다 정치 이제 끝장이 났다. 그래서 이미 우리 중도층 올 1월부터 여권을 떠났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진중권 선동정치의 역습 올 1월 이미 중도층은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한 5분에 걸쳐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쭉 한번 보십시오. 더군다나 진중권 교수가 요즘은 논평을 안 해요. 논평을 안 하고 이 칼럼만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귀중한 칼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두 정치인 사이에 논쟁이 붙었다. 논란이 대상이 된 것은 교통방송의 김어준, 금태섭 전 의원이 편향성이 극렬하고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너무나 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그를 비판하자 우상호 의원이 종편방송 진행자 혹은 패널들이 훨씬 더 편파적이라며 그를 옹호하고 나섰다. 흥미로운 것은 우 의원이 김어준을 가리켜 성향은 드러나되 사실관계에 기초한다는 철학이 분명한 방송이라고 부른 것이다. 이 음모론의 대명사가 사실관계에 기초한다는 철학을 가졌다는 소리는 우리 귀에 해괴하게만 들린다. 우리 의원님은 허구가 사실관계로 통하는 대한현실에서 사시는 모양이다. 김어준의 문제는 공중파를 사용해 사실관계를 왜곡한다는 데 있다. 조국 사태 당시에 그의 뉴스 공장은 조 교수의 딸 동양대 장모 교수 입시업자 김모의 인터뷰를 내보냈다. 그 인터뷰를 통해 조민이 실제로 봉사활동을 하고 진짜 표창장을 받아 학교에 정상적으로 진학한 가상현실이 지어졌다. 법원의 판결로 보도가 허위로 밝혀져도 그는 정정도 사과도 하지 않는다. 우 의원 말대로 그가 방송인이라면 진즉에 퇴치를 당했을 거다. 그 짓을 하고도 여전히 마이크를 잡는다는 것은 이 정권에서 그의 위상이 단순한 방송인 이상임을 뜻한다. 한마디로 그는 정권을 지탱하는 대표적 프로파간디스트다. 김어준이 한 것은 오보가 아니다. 오보는 의도되지 않은 허위다. 오보에는 정정이 따르고 청취자는 머릿속으로 그릇된 정보를 지우기 마련이다. 프로파간다는 다르다. 애초에 의도된 허위이기 때문에 절대 교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김어준은 사과하지 않고 대깨문은 계속 정경심 교수의 결백을 믿는 것이다. 프로파간다에는 긍정적인 것에서 부정적인 것까지 다양한 정의가 존재한다. 하지만 자유주의 국가에서 이 말은 대체로 부정적 뉘앙스를 띈다. 그 말을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주로 레닌이나 괴벨스 같은 전체주의자들. 그래서 프로파간다의 사용 여부는 한 정치 집단의 성향을 가늠하는 지표가 된다. 헤럴드 라스웰에 따르면 프로파간다란 환경의 다른 조건을 바꾸지 않고 사회적 암시의 직접적 조작으로 견해와 태도를 관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김어준이 냄새가 난다는 말을 자주 사용할 때 그는 사회적 암시를 조작해 그 어떤 악재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지지자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프로파간다의 목적은 상황 자체가 아니라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와 태도를 관리하는 데 있다. 프로파간다로 법원의 판결을 되돌릴 수는 없다. 하지만 지지자들의 견해와 태도를 전과 동일한 상태로 관리한다면 지지는 유지된다. 이렇게 대중을 관점연다로 바꿔놓은 게 프로파간다의 본질이다.
권력은 김어준, 유시민 같은 선동가들이 콘크리트 지지층의 창출과 유지에 필요한 존재임을 잘 안다. 게다가 40%에 이르는 콘크리트는 동시에 시청률을 떠받치는 열광적인 청취자이기도 하다. 결국 권력과 자본의 공통 이해가 이들 선동가의 활약에 이중의 보호막을 제공하는 셈이다. 예나 지금이나 프로파간다는 대중의 심리적 조작으로 권력을 획득하고 대중의 지지로 그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이다. 이를 정치적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취함으로써 민주당은 참여의 의미를 왜곡시켰다. 그 결과 노무현의 깨어있는 시민은 여기저기 양념이나 치고 다니는 택개문이 되었다. 최근 유시민이 손에 책을 들고 다시 나타났다. 시민에게 교양을 제공하려는 게 아니다. 프로파간다는 어떤 분쟁에서 한쪽 편만을 들게 만들려는 시도로 애초에 지식의 확산이 아니라 모종의 당파적 감정을 조장할 목적으로 행해진다. 그 점에서 일반 교육과 뚜렷이 구별된다. 이것은 버트랜드 러셀자가 얘기한 겁니다. 프로파간다는 대중의 인성에 영향을 끼쳐 비과학적이나 의심스러운 가치로 여겨지는 목표를 추구하게 만든다. 레오나르도 뚝 얘기입니다. 거기에 노출된 이들은 맹목적인 진영 논리에 갇혀 재편의 범법을 변호하기 위해 비논리적 궤변을 사용하고 다른 병을 악마하기 위해 비합리적 음모론을 수용하게 된다. 프로파간다의 폭격을 받은 이들은 종국의 로고스와 에토스를 상실하게 된다. 여러분 아시죠? 로고스는 이성이고 에토스는 윤리죠. 인격 자체가 말살되는 것이다. 진정으로 우려할 것은 프로파간다가 개인의 인성에 끼치는 이 장기적 폐해다. 백계문을 이해하자. 그들도 피해자다. 그들의 몸은 낙곰수 일에 10년 넘게 프로파간다의 마사지를 받아왔다. 프로파간다는 현실감을 잃게 만든다. 그 어떤 과학적 증거도 창조론 신앙을 무너뜨릴 수 없듯이 그 어떤 세속의 사실도 프로파간다로 빚은 신념을 깨뜨릴 수는 없다. 프로파간다는 선포의 진리라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외려 그 선포된 진리에 맞춰 사실을 왜곡하고 증거를 조작하려 든다. 그 진리가 현실에서 반박당한다면 그것은 세상이 사악한 것이다. 법원에서 정경심 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청을 인용해도 그것은 사법부의 사악함을 입증하는 증거로 처리된다. 그릇된 믿음을 교정하는 대신에 그들은 자기들끼리 그 믿음을 재확인하고 강화하기 위해 재판부 탄핵 운동을 벌인다. 법원에서 검찰총장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키자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대한민국이 사법의 과잉 지배를 받고 있다.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수위를 넘었다고 말했다. 김두관 의원은 그 판결을 아예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나섰다. 프로파간다가 빚어낸 망상의 지지층을 넘어 집권당마저 집어삼킨 것이다. 민주당은 프로파간다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콘크리트 지지층을 구축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콘크리트에 발목이 잡혀버렸다. 1월 초 국정 지지율 34%, 중도층이 모두 떠났다는 얘기다. 그래도 그들은 프로파간다 정치를 포기할 수 없다. 그 콘크리트라도 없으면 정권이 무너질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과거의 군부독재 자리에 놓인 것은 검찰과 사법부 둘의 공통점이라고는 고작 선출되지 않았다는 것뿐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나 보다. 지지층의 머리에 검찰, 사법부는 쿠데타와 세력이다 라는 등식을 심기 위해 엉뚱하게 다른 나라 얘기를 가져온다. 이제 하도 오래돼서 기억도 잘 나지 않을 사건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광일련 뉴스입니다. 자, 누가 박원순 시장에게 성추행 피소 사실을 알렸느냐,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범죄 혐의와도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 결과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단체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이 서울시 젠더 특보에게 알려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인순 의원 여성단체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서울시 젠더 특보는 자신의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6일이 지나도록 침묵하다가 야당이 계속 비판하고 언론이 비판을 하자 뒤늦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남인순 의원은 나는 그런 사실 유출한 적 없네. 다만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질문. 무슨 일이 있어요? 불미스러운 일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이 국민의힘이나 뭐 이런 야당들이 다 비판하고 있지만 가장 분노하고 있는 것은 지금 진보 진영이기도 합니다.
자, 원래 이런 여성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가장 흥분하는 게 원래 여성 단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성범죄와 관련해서 여성 단체들이 가해자 편을 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래도 얼굴 들고 다닐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사실을 유출한 사람은 지금 뭐 후배 여성 운동가들로부터 맹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직무가 아마 정지됐을 겁니다. 감투도 많았습니다. 자, 지금 여성단체의 뭐 여직원이 이 대자보를 붙이게 됐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성단체에서 한자리 했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 여성단체 출신 민주당 여성 국회의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거꾸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 편을 들은 행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남인순 의원이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자, 다른 야당도 마찬가지지만 정의당이 굉장히 아프게 어제 남인순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남인순 의원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정의당은 비판을 했습니다. 남인순과 정의당 어제 국회에서 사실 한판 붙은 겁니다. 그런데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다 떠나서 법적으로 요리조리 빠져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검찰 발표까지 나왔는데 진정성도 없이 미안함도 못 느끼는지 정말 이건 도덕적으로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국민들은 정말 망신스럽습니다. 아마도 이번 서울시장 선거 이게 논란이 되면 민주당은 후보 내는 것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의당이 어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 정황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남인순 민주당 의원을 향해 여성 인권 운운하며 가해자 감싸기에 급급하는 거냐고 맹비난했습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어제 오전 국회 브리핑을 하고 남 의원의 길어지는 침묵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박원순 전 시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또 다른 위력을 행사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남 의원도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또 민주당을 향해서도 선긋기하고 침묵하면 그만인가, 작금의 사태에 대해 방관하고 재보선 준비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당 소속 정치인들에서 비롯된 이 사안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제대로 된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자, 이거 정말 큰일 날 짓을 한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북부지검의 수사 발표 뒤 피소 정황 유출 의혹 당사자로 지목받은 남인순 의원은 국민의힘에 이어 정의당으로부터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받아 왔습니다. 남 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지 6일 만인 어제 오후에야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피소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유출한 바 없다. 검찰 발표 자료에서도 박 전 시장과 특보는 고소 이후에도 고소 여부 및 구체적인 고소 내용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나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7월 8일 오전 서울시 젠드 특보에게 전화로 박 시장 관련 불미스러운 얘기가 도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느냐고 물어봤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사건 실체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어 이렇게 질문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참으로 뻔뻔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 시장 관련 불미스러운 얘기가 도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느냐고 물어봤다. 서울시 젠드 특보는 아시다시피 남인순 의원의 보좌관 출신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사전 실체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어 이렇게 질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한번 검찰 수사를 제대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인순 의원. 어디까지 말했는지 이것은 어디까지나 남인순 의원의 주장이고 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전에 민주당은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남인순 의원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사람이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됩니다. 박원순 전 시장 건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지금까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왔습니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인순 의원의 이 주장은 서울 북부지검이 발표하는 배치되는 면이 있습니다. 자, 검찰에 따르면 성추행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해 7월 7일 오후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한 여성단체에 연락을 합니다. 이후 박원순 전 시장을 미투 사건으로 고소할 예정이라는 얘기가 한국여성단체연합 측에 흘러 들어갔습니다. 이후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가 남인순 의원에게, 그리고 남인순 의원이 임순영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를 거쳐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검찰 조사 결과입니다. 자, 남인순 의원은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출신입니다. 임 특보는 과거 남의원 보좌관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과연 어떻게 박원순 전 시장에게 이 정보가 흘러 들어갔는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워딩이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검찰 발표가 이렇습니다. 미투 사건으로 고소할 예정이라는 얘기가 한국여성단체연합 측에 흘러 들어갔고, 김영순 지금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거의 여성계에서는 지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후배들로부터. 다만 이 단체, 여성 관련 단체들의 지도자급은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 왜 그렇게 우호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피해자를 비판하는 겁니까? 가해자를 비판하는 겁니까? 심지어 남인순 의원, 진선미 의원, 고민정 의원, 민주당 여성 카톡방에서 피해 호소인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정말 귀를 의심할 만큼 민주당 여성 의원들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정말 한심하고 참 거지없습니다. 자, 남 의원이 드디어 정의당이 성명을 낸 뒤 입장을 이렇게 발표하자 정의당은 정말 팽 돌았습니다. 열받습니다. 이건 정말. 자, 조 대변인 다시 브리핑을 했습니다. 여성단체 대표 출신 남 의원에게 묻는다. 질문과 유출은 대체 무엇이 다른가? 피해자가 있다는 걸 인지했고 피해 사실 확인을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한 것, 피해 사실 확인을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한 것, 그것 자체가 유출이다. 이어서 이 과정이 뭘 암시하는지 정녕 모르는 건가? 남 의원 입장에 강력히 유감을 표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지금 이 건은 이 국민의힘 쪽에서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남인순 의원은 책임 있는 말을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얼렁뚱땅, 그거는 내가 유출한 게 아니라 질문한 건데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봤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사건 실체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어서 이렇게 질문했다. 이것은 검찰 발표와는 상당히 결이 다릅니다. 남인순 의원은 수사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정의당이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